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제도를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를 고쳐서 월 평균 시간을 맞추면 연장 근로를 허용합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는 64시간 일해서 주당 평균 52시간씩 맞추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를 버리고 성과와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임금제도 개편도 시행합니다. 재계와 노동계, 청년과 기성세대의 입장 예상대로 완전히 엇갈립니다. 입법 사항이니까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야겠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6월 24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 확실히 있다, 이런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 크게 하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1,3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도 한번 짚어보고요. 코로나19와 집값의 영향으로 지난해 귀농, 귀촌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들렀다가 오늘 트렌드 발전소 여는 날인데요. 세계적으로 비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주의자? 그런데 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용품 전반에서 동물 실험, 이런 것들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뷰티 시장에도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에디터 원종명 기자와 살펴볼게요. 문화발전소도 열립니다. 핫한 여름, 가요시장도 뜨거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쟁쟁한 걸그룹들, 솔로 가수들 이번 여름 가요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가요계의 여름시장 전망해 볼게요.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일단 정부 안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제 탄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는 연장 근로를 주 9시간만 했다가 둘째 주에는 주 1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4주 동안 총 합이 48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일견 제도상으로는 숫자 전체 평균을 맞춘다 알겠는데 사람이 또 이 기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연장 근로라는 거, 야간 근로 참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요. 이렇게 제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동계 반발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동계 유인책들도 상당 부분 마련을 했는데요. 연장 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같은 강제 휴식 조항을 넣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이 근로자 휴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거는 근로자가 저축계좌를 만들고 초과 근로시간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노동계 소식 하나 더 전할까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의견 차이가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6자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주고받았습니다. 노동계는 21일에 이미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8.9% 높은 시간당 1,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고요.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영계는 예상과 같이 최저임금 동결, 그러니까
최저임금위가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 같은 경우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에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공개해가지고 이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노사 양측 요구안 말고 공익위원들이 양측이 요구하는 수준 가운데 어딘가에다가 구간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다가 이 안에서 협상을 봐라 이렇게 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9,030원에서 9,300원으로 촉진 구간을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이 범위 안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7차 전원회의 28일에 여기서 좀 진전이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파월 의장이 출석을 해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빠르게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 이를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네, 금리 인상으로서 이게 금리 상황이 타이트해졌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보면서 정말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네. 그런데 어제 우리 지수 추락하는 사이에도 정말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숫자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경기 침체 발언, 그럼에도 금리 인상 빠르게 한다는 발언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49포인트, 그러니까 1.22% 하락한 2,314.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1% 넘게 하락을 한 거고요. 기간 홀로 9,260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714억 원, 2,963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2일에 2,316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장중 2,306.48까지 떨어지면서 전날 기록한 연저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4.36% 폭락하면서 714.38의 장을 끝냈고요. 이 수치도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하단을 계속 내려잡고 있던데 환율은 어떤가요? 이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4.5원 올라서 1,301.8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5일 종가가 1,290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6거래일 만에 1,300원까지 돌파를 한 거고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한 거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7월 이후에 12년 11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역대로 1,300원 넘어섰던 것은 딱 3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 환율이 2,000원 선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에서 2002년 일본 제로금리 정책에 따라서 N저가 나타나고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한동안 달러당 1,300원대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었던 2008년에서 2009년 이렇게 3번이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궁금한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 0.02% 하락했던 서울이 이번 주에는 0.03%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상승을 이어온 용산까지도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송파구는 마이너스 0.02%, 강성구는 마이너스 0.04%, 강동구는 마이너스 0.03%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동쪽은 그동안 좀 버텼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매물이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조사 기간 6만 4,450건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4만 5,198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2.5% 수준으로 많아진 거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에다가 고점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는 식었다.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고 대출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매물이 나와도 이걸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귀농 귀촌 인구는 늘었습니까? 네, 어제 통계청이 2021년 기준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귀농하고 귀촌한 사람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용어 설명부터 드리자면요. 귀농이라는 거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와서 농사 일을 하게 되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귀촌이라는 거는 농촌으로 와서 농사일 말고 뭐 도시로 출근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농 가구가 작년에 1만 4,347가구였다라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14.9% 증가한 거고요. 귀촌 가구도 36만 3,379가구로 전년에 비해서 5.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비율이 좀 궁금한데 귀농 귀촌 가구가 예전에는 도시에 생활하던 원래 고향은 그 농촌이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이 많이 내려간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계치에서도 그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요. 30대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이 귀농 귀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인구가 15만 8,600가구로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구수로 따졌을 때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인구가 23만 5,904명으로 뭐 전체 귀농 귀촌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네, 궁금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 뭐 이촌 향도 이런 단어도 있었거든요.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간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도시에 일자리들이 많아가지고 몰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엔 또 반대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들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그걸 떠났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농촌 인구가 많아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붐비는 거는 굉장히 반길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뭐 도시가 너무 삶이 팍팍해서 사람들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반길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천만 깨진 지는 오래됐고요. 서울 인구는 소폭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통계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거 너무 고역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의무 남아 있습니다. 방역수칙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소화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하자 상승이 확대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장 속에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금융, 에너지, 반도체, 산업재가 하락한 반면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및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됐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소폭 올랐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 종합하면은 매파적입니까? 상대적으로 좀 발언 수위가 낮아졌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출석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일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약속의 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조건적이라고 말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 둔화와 경기 침체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은
경기 침체를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건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강한 경기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강한 긴축과 양호한 성장이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은 저는 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스닥이 장중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는 과거 팬데믹 초기 국면에 경기 둔화로 인한 귀한 성장이라는 컨셉이 나타났던 시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언했던 인사는 미셸 보우만입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전망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보우만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금까지 완화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 가격이 약간의 조정 후 다시 반등했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7월에도 금리 75bp 인상이 바람직하고 몇 차례 회의에서도 최소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보우만 이사의 발언은 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이후 발언한 많은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매파적인 톤으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파월 의장 발언에 약세 전환했던 달러가 다시 강세 보고 확대했고요. 주식시장도 상승분을 반납해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네. 연준 의원들의 최근의 발언의 톤은 여전히 매파적인 것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무서운 얘기네요. 최소 50bp라.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 경기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 관련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발표를 하회한 22.9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예상은 상회를 했고요. 4주 평균 수치는 21.9만 건에서 22.33만 건 정도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수치 자체는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이자만 점진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6월 제조업 PMI가 지난달 발표가 57.0이었는데 이를 크게 하회한 50.4로 발표하면서 2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생산지수가 55.2에서 49.6으로 위축된 것이 특징이고요. 서비스업 PMI도 지난달 발표를 좀 크게 하회한 51.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대체로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수요의 급격한 둔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6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23에서 위축된 12로 발표가 됐고 특히 기대 지수는 31에서 10으로 큰 폭으로 둔화가 된 가운데 제조업 활동 지수는 19에서 마이너스 1로 전환되는 등 경제 지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구리 등 경기와 연동된 상품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추이들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르면 올라서 걱정,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걱정인데 그러네요. 우리가 닥터 쿠퍼라고 해서 구리값을 가지고 경기를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특정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포인트 한 번에 금리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증시에서는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10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가능성 자체는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5월 FOMC에서 헤드라인 물가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냉정하게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근원 물가들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근원 물가도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드라인 물가만으로 100bp 이상의 사실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형국이고요. 다만 전일과 같이 분명히 장중에 반대 매매에 의한 변동성 확대 국면은 좀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 등을 감안해서 금일은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한 주요 IT 업종이 사실은 실적 추정치를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향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어쨌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옆에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1,300원대 넘어갔습니까? 지금은 다시 1,300원 밑으로 소폭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좀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You are the one. 우리가 트렌드의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분이죠. 뷰티 에디터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의 원종명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중명 기자입니다. 네, 우리 마스크 네. 안 쓰고 오늘부터 1일이네요. 살짝 부끄러운데요. 그래요. 메이크업을 하고 방송에서는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방송부터는 허용이 되는 그런 변화의 시작 그 시점인데 뷰티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테스트 완료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 과정이 좀 폭력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비건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동안 먹는 거 그냥 그 수준에 한정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화장품, 헤어 제품, 패션까지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는 뷰티 산업에서 비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비건 뷰티라는 그 카테고리가 실제로 시장이 굉장히 큰가요? 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비건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약 17조 원이고요. 2025년에는 약 2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평균 6.3%의 성장률을 의미하고요. 이처럼 국내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뷰티 브랜드에서 비건 화장품 라인을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던 가치 소비 트렌드가 있잖아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마 비건 뷰티 성장세의 숨은 원동력이라고 좀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MZ세대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방금 원종명 기자님이 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저는 MZ세대 탈락이라고 아쉽게 문전해서 저를 탈락시키셔서 알겠습니다. 네네. 자, X세대 사이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비건 뷰티. 뷰티 업계에서 비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비건 화장품은 이제 제조나 가공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얘기하는데요. 유해하거나 혹은 의심이 되는 성분을 배제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클린 뷰티가 화장품의 안전성에 1차적 기준을 뒀다면 유기농 뷰티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얘기하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비건 뷰티는 단순히 성분의 개념을 넘어서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 같은 윤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죠. 일단 3단계로 나눠주셨는데 네. 비건 뷰티라는 게 제일 심각한 거다. 요건 알겠어요. 네네. 근데 유기농 혹은 기존에 했던 클린 뷰티 이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좀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유기농 화장품, 비건 화장품이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성분에는 사실 동물성 지방에 수출한 글리세린이라든지 그리고 콜라겐, 리놀렌 오일처럼 동물성 원료나 동물 유래 원료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건 화장품은 이제 세 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동물성 성분을 이제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비건 인증기관의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요소를 충족해야만 비건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화장품 회사가 우리 비건이에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요걸 알아볼 수 있는 마크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그 인증 마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건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마크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V라벨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이 두 마크가 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긴 비건 인증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이브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 글로벌 표준 인증원과 독점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지역에서 비건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한국 비건 인증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비건 인증 기관이 좀 서류 심사만으로 비건 화장품을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 비건 인증원은 동물성 유전자의 검출 실험을 통해서 좀 엄밀하게 비건을 입증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간다라는 화장품 업계의 시선도 있고요. 심지어 또 해외 기관에 비해서 비용도 좀 저렴하고요. 절차 과정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화장품을 사셨을 때 뒷면을 보시면 토끼가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마크가 있어요. 봤어요. 리핑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마크라든지 약간 크루얼 로고가 있으면 이 제품은 동물 실험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깡총 토끼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이런 비건 제품들이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네요. 이게 그 큰 사조를 이룰 때 보면 우리 한 20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삶 전반에 확 퍼지던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건이 딱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끌었습니까? 비건은 사실 불과 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약간 유난스럽고 좀 까다로운 사람들의 약간 남다른 취향 정도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나 동물 복제에 대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내에서도 비건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발생되면서 이것의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육식 습관이 좀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채식이나 비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여기에 반려 인구가 많아진 점과 더불어서 가치 소비와 윤리 소비를 실천하는 20, 30대 젊은 층들이 늘어난 것도 비건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건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건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비건 스타일의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한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건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는 걸 아니면 바르는 것, 그 동물을 사랑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신기했어요. 저희가 채식주의자를 한번 모신 적도 있었는데 운동화도 그 동물의 가죽에서 얻은 그 가죽을 사용하면 안 씻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섬유 제품도 있고요. 네. 동물의 털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건 화장품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비건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마케팅의 방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내 뷰티 업계 이제 두 가지 빅2라고 부르는 A사와 L사가 있는데 이미 비건 열풍이 이제 불고 있기 때문에 A사에서는 2020년도에 E 브랜드, 2021년도에 A라는 비건 브랜드를 연이어 런칭하면서 성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클린 뷰티와 비건 뷰티를 제안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보여서 소비자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합리적인 네. 가격대 요거 네, 괜찮네요. 보통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원래 비싸죠. 클린 뷰티나 네. 비건 뷰티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리고 L사에서는 또 자사의 기초 스킨케어 브랜드인 B와 그리고 색조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인 V와 협업을 해서 메이크업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완료한 L사의 처음 메이크업 라인이라는 제품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제품 라인의 비건 인증 제품을 구성한 에이프라는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비건 뷰티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 성분 분석까지 확실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네. 비건 화장품을 앞세운 새로운 브랜드들 요새 그 뷰티 업계에서 보면 말씀하신 A나 L처럼 큰 회사들 말고 네. 작은 회사들 그렇죠. 특정한 라인을 주력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색조 쪽에 그런 라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비건 뷰티가 뷰티의 이 스타트 업계의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잘 법니까 이쪽에? 비건 뷰티 브랜드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5년도에 런칭한 A 브랜드라고 있어요. 그 A 브랜드가 가장 약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모나이트. 네. 비건 스타트업의 네. 암모나이트. 네, 그 A 브랜드가 있고요. 2017년도에 국내 최초의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라고 D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M 브랜드, B 브랜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뒤이어서 D, A, BO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브랜드들이 비건을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비건이 아닌 뷰티 브랜드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건이 아니었던 기존 브랜드들도 거의 대부분 비건으로 전향을 하거나 일부 라인의 비건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지금 언급하신 그 브랜드들 생각해보면 네. 립밤이든 아이섀도우든 어떤 방식으로도 저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던 그런 브랜드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비건 뷰티 제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그 기초 단계에서 바르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립밤은 굉장히 착한 립밤이에요. 아. 착한 섀도우고 착한 블러셔예요.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 일반 메이크업 제품에서 색상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뭐 카민 색소, 또 뭐 비즈왁스처럼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하지 않는 비건 색조 화장품들이 밀착력이나 지속력 발생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앞선다는 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비건 색조 화장품의 인기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뷰티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색조 업계가 나갈 방향은 비건이다. 이렇게 명시를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의 거리두기 해제와 야외 마스크 해제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색조 네. 화장품 최근 들어서 세일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라인업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실험을 동물이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원료들을 사용 안 하면 밀착력이나 발색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그동안의 선입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떨어지는 게 맞았어요. 근데 워낙 이제 브랜드들도 앞으로 나갈 방향이 비건이기 때문에 되게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실험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실험을 하되 동물로 실험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그렇군요. 제품들. 네. 과거에는 한때 그랬습니다. 그 초창기 제품들은 핑크라고 해서 샀는데 네. 핑크가 아니라 정말 단여간 네. 핑크 한 방울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발색력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렇죠. 화장품 말고도 비건 제품들, 비건이 스며들고 있는 생활용품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채식주의자를 칭하는 비건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인 비건오믹스가 다양한 업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모피 퇴출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체 섬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 그 이효리 씨가 비건 가죽 재킷을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뭐 선인장 가죽, 뭐 망고, 사과 껍질로 만든 가죽을 뭐 있고요. 또 버섯 균사체, 파인애플 잎사귀로 만든 원단을 또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 가죽을 쓰거나 식물성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비건 자동차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요? 네네. H사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N 모델의 경우는 식물성 인조 가죽으로 시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생물을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기도 했고요. 또 G 모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모델의 경우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시트를 제작을 또 했다고 하네요. 네. 대시보드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한다. 네. 대시보드 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강도 같은 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뜻이겠네요.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되고요. 야. 또 굉장히 많은 관심도 받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엄청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개념찬 신남성, 신여성인지 보여준다 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미닝아웃이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제품 본연의 기능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의미까지 담고 있는 소비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요즘 의미 있는 현상이네요. 네, 비건 트렌드의 확산 자체가 이런 소비를 통해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표현하는 MZ세대 미닝아웃 트렌드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단순히 화학 성분을 넣지 않는다는 좁은 의미의 클린 뷰티가 아닌 윤리적으로 좀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비건 뷰티가 친환경 가치 소비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화장품은 비건 브랜드를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큰 노력이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비건 뷰티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좀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화장품에 있어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몸에 바르고 싶어하지 않는 기본적인 웰빙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러다 많은 트렌드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동안 우리 원종명 기자님도 지금 패션, 뷰티 에디터로 일하신 지 거의 저 이제 한 16년 차, 그쵸.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쭉 기사를 써오면서 트렌드라는 게 그때그때 변하고 유통기한이 짧았던 게 많잖아요. 네. 비건에 대한 그 원종명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과거에는 이제 비건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육식을 하지 않는 것, 그냥 거기에만 그쳤다면 사실 요즘에는 뭐 환경 오염, 동물 복지, 뭐 화장품
처럼 다양한 주제 언급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하나의 비건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물론 이제 비건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좀 시작 단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구매 패턴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건 트렌드는 아마도 이제 일시적인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아마 앞으로 주류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아마 패션이나 뷰티 업계에서도 무조건 비건은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겨울날 때 아마 우리 후리스라고 얘기했던 그 네. 플리스 원단의 옷들 보면 이런 그 재활용품에서 뽑아낸 실 이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제품들이 마냥 착하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거 하느라고 환경을 더 해치거나 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그 예전에 아이라는 브랜드에서 종이 용기를 딱 써놓고 네. 그 뒤에는 까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네. 동물 섬유 반대 여론으로 뭐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됐었던 에코레더 역시 뭐 재활용이 좀 힘들고 환경 오염을 배출한다는 폴리우레탄이나 PVC 소재를 사용한다는 이제 사실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느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현재 이제 비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좀 친환경에 가면을 쓰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개인적으로 비건 브랜드라고 한다면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공존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뭐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스마트 컨슈머 시대잖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비건 브랜드는 언제나 다 드러난다. 네, 진실은 다 드러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브랜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큰일 났다 통을 싶었겠죠. 사서 네. 사람들이 가위로 그걸 갈라볼 줄이야. 그렇죠. 그 해부한 사진 이런 거 SNS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 뒤로는 안 그러고 더욱 착한 브랜드가 되겠다고 했는데 비건이라는 트렌드가 우리 삶 자체를 좀 바꿔놓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축산농가 이런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보게 되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청취자가 이런 의견 주시네요. 그런데 레자는 5년을 못 가고 벗겨져서 유유. 레자. 아니 이거 언제적 표현입니까?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가죽 잠바가 한동안 유행했거든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그 드라마 생각나는데 가죽 잠바가 유행했는데 가죽 점퍼는 비싸니까 레자로 입곤 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레자가 트렌드라고 하네요. 자, 올여름의 가요계 트렌드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습하고 간밤에 비도 정말 많이 내렸는데 쟁쟁한 걸그룹들, 솔로 가수들이 출격 대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화발전소에서는 올해 여름 가요계 시장을 노크하려고 하는 주요 걸그룹들 그리고 솔로 가수들 누가 있을지 시장성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미 씨와 똑같은 X세대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아니 저는 깍두기 하기로 했어요. 요새 MZ들이 저를 많이 깨워주더라고요. 너 그거 레자니? 가죽이니 레자니? 레자니. 올여름에 보니까 퀸덤2의 출연진 중에서 다시 저희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그룹들이 많던데 어디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퀸덤2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우승했던 우주소녀 생각나네요. 그리고 효린 씨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사실 컴백한 그룹 중에는 이달의 소녀 또 준우승했었죠. 네, 그래서 이미 케플러, 이달의 소녀 이제 두 그룹이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트와이스의 나연 씨.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솔로 데뷔 음반이 되겠네요. 트와이스의 나연 씨 음반이 이제 발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미스 나인도 곧 돌아오고 그리고 선미 씨 또 믿고 듣는 선미 씨가 이제 또 컴백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주소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룹 같은 경우는 에스파, 있지 이런 팀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소녀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 아 정말요? 카라도 돌아올 수 있다. 카라가 아직은 카더라입니다. 아 그래요. 카라는 카더라. 카라가 돌아온다. 카더 아이쿠야. 실패했다 이거. 소녀시대가 정말 돌아옵니까? 소녀시대는 지금 예능을 할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능에서 뭐 얼마나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소시탐탐. 소시탐탐. 소시탐탐이라고 하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완전체 예능이에요. 모든 그래요? 멤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컴백이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열 수 있을지 궁금한데 썸머 퀸, 썸머 킹 이런 단어 자체가 가수들에게 여름이란 계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름은 왜 중요해요? 일단 매력을 드러내기 좋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많아요. 뭐 쉽게 생각해서 뭐 과감한 노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입을 옷이 정해져 있어. 하지만 여름에는 패션도 좀 버라이어티하게 연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생각들도 갖고 계신 분. 장신구도 많이 드러나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들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걸그룹 같은 경우도 비주얼적으로 의상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K-팝이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나 음악적인 미학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청량이라 그러거든요. 청량감. 네, 이 청량미를 드러내기에 사실은 여름보다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아, 청량감. 이거 예전에는 그 성우들이 항상 새로 나오는 다음 무대 가수를 소개하잖아요. 네. 다음 소개할 가수는 청량감 넘치는 보이스에 항상 나오죠. 혹시 무슨 사이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건 맑고 아닌데. 깨끗한. 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쿨부터 시스타까지 여름만 되면 우리가 딱 이 그룹은 여름 느낌이야. 이런 가수들 많았는데 계절 마케팅이 특별히 통하는 가수들이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쿨이 딱 우리 연미 씨 세대죠. 그렇죠? 네. 네. 아이씨,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듀스 여름 안에서 아닌 거를 다행으로 김성재. 생각하십시오. 네. 이게 일단은 밝은 음악과 소위 말하는 이 정말 청량한 청량미, 과즙미 혹은 뭐랄까 좀 더 이 플레이풀하다고 하는데 장난기가 많은 그룹들 같은 경우 여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팀들이 보통 이 소위 말하는 해변용 음악을 많이 내세웁니다. 더보이즈. 해변을 그렇죠. 네. 해변을 연상시키거나 혹은 뭔가 해변가를 드라이빙하기 좋은 가령 시티팝 계열의 음악을 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아무래도 여름에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자체가 좀 밝고 쾌활한 느낌을 강조하는 뭐 최근에는 모든 그룹들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력으로 내세우는 그룹들에게 여름이 좀 유리한 감이 있죠. 네, 지금 난리 났어요. 핑클하고 SES는 돌아온다는 얘기 없나요? 막 핑클은 한번 왔었죠. 완전체로 한번 그렇죠. 그 예능을 한 적이 있었죠. 네. SES는 당분간 좀 멤버 구성에 좀 어렵지 않을까. REF 어떻습니까? REF 저희 그 TBS에서 맞아요. 그 DJ도 하셨었어요. 955 쇼. 그래요. 네. 멋진 형님들이죠. 그래요. 이별 장면에서 항상 비가 오죠.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열대우림 기후도 아닌데. 한때 여름몰이를 제대로 했던 시스타 출신의 효린 씨 퀸덤2를 통해서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걸 좀 털어낸 느낌이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 효린 씨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효린 씨에게 딱 맞는 계절이죠. 예. 사실은 효린 씨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댄서로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보컬이 굉장히 강한 한국의 뭐 비욘세,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는 뭐 별칭도 있을 정도로 보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아티스트기도 하고 그 어떤 특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구릿빛 피부 뭐랄까요? 뭐 비주얼적으로 건강미. 네, 건강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여름에 뭐 가장 적합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뭐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죠. 또 컴백을 앞둔 분들 솔로 퀸들이 있습니다. 선미 씨, 트와이스의 나연 씨, 청아 씨. 나연 씨는 도입부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고음 장인. 그 트와이스 노래 들어보시면 도입부랑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나연 씨가 커버할 때가 많거든요. 야, 잘하시네요. 이 가수들 각각의 퍼포먼스 경쟁력 어떨까요? 글쎄 뭐 선미 씨나 청아 씨 뭐 이미 검증된 카드죠. 그래서 특별히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과연 나연 씨가 홀로서기에서도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일단 뭐 초반 반응은 좋아요. 선주문이 지금 50만 장 가량
들어왔다고 하고 곡도 이 소위 말하는 검증된 카드들이거든요. 켄지 씨 한국 작곡가들 중에는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듀싱 팀인 런던 노이즈가 함께했기 때문에 뭐 팝이라는 제목이에요. 팝 느낌표라는 제목인데 뭐 지금 그 맛배기로 나온 그 사운드만 들어봐도 충분히 좀 히트가 기대될 만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나연 씨는 저의 짧은 외국어로 어제 서치를 좀 해보니 일본 팬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엄청나죠. 있더라고요. 트와이스가 뭐 사실은 일본에서 최고의 어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여름에 솔로퀸들 출격 대기하고 있다. 자, 우리 영대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승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나연 씨는 뭐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그룹으로서 지금 주가를 높이고 있는 에스파하고 있지를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뭐 기업이죠. 워너뮤직과 유통 배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노래가 인기가 있다, 가수가 실력 있다라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현재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워너뮤직의 힘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영어 싱글을 이번에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소위 말하는 미국 플레이리스트에 굉장히 적합한 대중적인 음악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한국에서의 반응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뭐 상당 부분 큰 반응을 얻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미 빌보드 앨범 차트 11위까지 올랐던 그룹입니다. 있지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곡이었죠? 앨범이죠. 지난 앨범이. 앨범으로? 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도 아마 자체 기록 갱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는 그 무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요. 최고죠. 근데 실제로는 정말 그 사랑스럽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한 2번 마주쳤거든요. 그 러블리함이 정말. 퀸덤2에서 매력 어필이 통한 케플러, 이달의 소녀도 이미 앨범을 발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응 어떻습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초동. 이 초동이라는 말이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첫 주 최초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첫 주 판매치 15만 장을 이미 팔았다 그래요. 네, 엄청난 숫자고 네. 이달의 소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이제 8만 장 정도 지금 10만 장에 가까워지는 판매 수치인데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 지금 어제쯤에서 추 씨가 팀을 떠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 소속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완전체로서의 활동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 추 광고도 많이 찍고 혼자 활동을 많이 하는 멤버. 사실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이달의 소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름에 컴백 앞두고 있는 그룹 에스파와 있지 글로벌 시장 노린다 말씀을 해주셨고 에스파는 그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낸 그룹입니다. 메타버스 그룹이라는 말 그리고 카리나 씨가 전형적인 AI 상이다. 맞아요. 그런 단어까지 등장을 시켰는데 그리고 윈터 씨의 약간 뿌잉뿌잉미. 윈터 씨. 윈터 씨가 최초로 주목받은 그 영상을 아세요? 아니요. 썸네일 때문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뭐죠? 볼이 약간 뽀잉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그 호감도를 뭐 지나치게 드러내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두 그룹 올여름 글로벌 시장 전략과 성과 어떨까요? 글쎄 이제는 그 글로벌 케이팝 그룹들이 양동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지만 동시에 순차적이 아니라 거의 동시 타격으로 해외 시장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그룹이 사실은 에스파하고 있지인데 아마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내에서의 인기가 어떻든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도 또 별개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지금 K-팝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풍성한 여름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컬 라인도 너무 훌륭하죠. 윈터 씨는 저는 그 뿌잉뿌잉보다 사실은 그 엄청난 성량과 그 보컬 유영재 씨가 성대로 낳은 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새로운 앨범에서 어떤 활약 기대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에스파와 있지 그리고 우주소녀의 보나 씨도 이제는 다시 합체를 해서 함께 활동하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K-팝 그룹 같은 경우는 갓세븐이 좋은 사례를 또 보여줬어요. 갓세븐이 JYP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룹 이름을 지켜냈고 멤버들이 모두 다른 가수 소속사에 소속돼 있지만은 완전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룹들이 사실은 그러한 어떤 루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같은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는 완전체를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그룹
네, 영영 이친 그룹의 사례는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지만요. 네, 좀 아까웠어요. 그동안 아까웠는데 보나 씨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22, 25인가요? 네. 23, 25, 20 벌써 아련하네요. 자, 제보해 주세요. 보나 씨 거기에서 고유림 선수 역할을 하고 나서 그룹을 떠나는 거 아니냐 사실 네. 이런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아서 우주소녀로 함께 활동하는 네.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소녀시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5년 만에 다시 한번 완전체로 보여줄 것이냐 또 카라의 완전체가 가능할 것이냐 이 영대님 보시기엔 어때요? 야,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일단 완전체로 컴백을 하겠다고 발표된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시탐탐이라고 하는 자체 예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능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멤버가 함께 활동을 하고 거기서 뭐 싱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카라 같은 경우는 마치 티저처럼 같이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체로서의 컴백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말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은 원소속사 예전에 카라가 소속돼 있던 원소속사랑은 떠났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카라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방식일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는 뭔가를 암시하는 건 분명하다. 그래요. 팬들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오늘 영대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곡으로 마무리할까 해요. 김영대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달의 소녀 플립댓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